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날씨가 가을이 완연합니다. 일교차도 크고 해서 감기 조심들 하셔야 되겠어요. 최근에 보니까 비염에 막 재채기, 콧물 막 되게 심하던데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대선 분위기가 이제 가을이 탁 되고 하니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채널 615 입장에서는요, 남북 관계 개선, 종전의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열망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실천을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하신 그런 후보가 빨리 좀 가시화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선 전에 더욱 열심히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후보가 빨리 우리 국민들 앞에 턱 나서기를 저희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채널 61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의문의 문경원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테이블 하나 바뀌었는데 뭐 되게 훤해 보이네요. 예. 그죠? 거리가 좀 상당히 먼데요. 불패 애국대원님이 보시기에도 훤해 보이나요? 좀 달라 보이나요? 거리가 진짜 뚝 떨어졌군요. 저희 사이가. 자, 감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별풍선을 던지셨어요. 네, 영양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 육자회담 시작단 이후에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되는 것이 9.19 공동성명 아닙니까? 근데 이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사실 발표와 거의 동시에 멈춤 상태로 지금 7년째 오고 있어요. 네. 이게 이 9.19 성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육자회담의 가장 큰 성과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19 공동성명이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베이징에서 육자회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다가 드디어 이제 4차 육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하나하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육자회담의 목표를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하면은 이제 북핵 폐기구나 이렇게 흔히들 이해를 하는데, 실제 내용에서 보면 북한이 이제 핵 폐기하는 것과 함께 미국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한국도 이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북핵 폐기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하려면 결국 또 검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북한에만 적용되는 어떤 의무 조항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미국까지 포함돼서 어떤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조항이 기본 이제 목표였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육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미 간의 이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 공존을 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그 다음에 북일 간에도 이런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죠. 세 번째는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증진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네 번째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라고만 명시가 돼서 사실 이게 이제 북미냐 아니면 남북미냐 남북미 중이냐 이런 데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었죠. 다섯 번째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이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추후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 이제 조율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반도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합의다, 공동 성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평화협정 체결 문제 이런 그 문제들은 사실 과거에 북미 사이에도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국민 공동 커뮤니케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깨지고 이행이 되지 않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육자가 그러니까 북미뿐만 아니라 이 남, 중, 러, 일 네 개국이 추가로 더 공동으로 합의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증인을 두고 합의한 내용이다. 그래서 더욱 그만큼 비중 있는 선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 항목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이건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내용인데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미 간에 그동안 여러 합의들이 있었지만 계속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걸 신뢰를 서로 쌓는 게 더 중요하겠다. 따라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들을 공약에 넣은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옥 같은 말들이네요. 네. 사실 이게 그대로만 이행이 됐으면 지금 뭐 별 걱정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네. 시대를 전쟁 위기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예, 전혀 다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현재 9.19 공동성명은 거의 뭐 그냥 쓰레기 쪽지나 다름이 없는 상태로 지금 전락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행은커녕 육자회담 자체가 테이블이 사라진 판이거든요. 네. 왜 이렇게 됐나요? 예, 이 9.19 공동성명이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단 9월 19일 날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그 다음 날 미국에서 BDA 사태를 일으키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러니까 BDA 사태라는 게 그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은행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이 재무부에서 동결을 했죠. 그래서 상호 주권을 인정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 북한 계좌를 동결을 함으로써 북한은 이제 반발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자마자 바로 이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겨우 이제 부시 정부 말기에 이르러서야 다시 이행의 동력을 얻게 됐고 그래서 이제 초기 조치 합의 그다음에 2단계 조치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북한은 이제 중수로 냉각탑을 폭파했고 미국은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이런 성과를 겨우 이제 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고비는 미국의 정부가 바뀌면서 찾아왔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 바뀌면서 오바마 행정부 바뀌자마자 2008년이었는데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광명성 2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이걸 미국에서 미사일 발사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제재를 가한 거죠. 유엔에 가지고 가서 뭐 이제 규탄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의해서 상호 주권을 존중하기로 했는데 주권 국가가 인공위성 발사하는 걸 왜 문제 삼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오바마 행정부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 핵실험을 돌입을 하게 되죠. 핵실험을 돌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제재를 하니까 북에서 경수로를 건설하고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육자회담 자체가 열리지가 못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북미 간에 고위급 이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올해 초에 229 합의가 나오기도 했는데 역시나 육자회담 자체는 여전히 열리지 못하고 있고 북미 간에는 여전히 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왜 9.19 공동성명이 지금 이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가 이걸 놓고 보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약속 그러니까 상호 주권을 존중할 것 이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서 이게 모두 파산됐다라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합의를 했는데 결국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선핵 폐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선핵 폐기를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행동 대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폐기할 거면 너네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핵무기를 먼저 폐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뭘 할지 뭐 경제 지원을 할지
무슨 협상을 할지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도 더 이상 9.19 공동성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제 이 9.19 공동성명이 전면 파기됐음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이 이 소중한 9.19 공동성명이라는 합의를 무산시킨 주범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대선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미국 안에서 대선 앞두고 나서 육자회담 폐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오바마 대통령, 지금 대통령인데 이제 재선을 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측에서 롬니 후보가 나왔는데 이 두 사람 다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선거라는 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세력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일치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제 입장인 거죠. 최근에 그 KBS에서 9월 18일 날 보도를 한 건데 오바마 후보 측에서 이 주미 한국 대사 최영진 한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육자회담이 아닌 새로운 협상 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자 또는 4자 회담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공화당의 이제 롬니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집권을 하면 중국을 견제하겠다, 중국을 확실히 견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을 견제하려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육자회담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권이 교체가 되든 아니면 오바마가 재선을 하든 이 육자회담은 더 이상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차피 사실 좀 무용지물이 되긴 했죠. 예. 그렇죠. 이제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전에 육자회담 예. 뭐 영구히 열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영구 선언을 열리지 했어요. 않는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고 사실상 북미 양자 테이블에서 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바마와 뭐 공화당 후보의 반응을 보니까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간 몇 네. 년간 본인들이 지연을 계속 하기도 하면서도 이게 테이블에 앉으면 끌려다닌다 이런 느낌을 벗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자회담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요? 사자회담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자회담 직전에 사실 네. 사자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사자회담을 안 했던 바는 아니고 삼자회담을 하면 삼자는 또 누구일까? 누구를 또 뺄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되겠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갖다 앉혀놓고서는 북미가 대화를 하겠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자, 홀수 자회담을 하겠다는 거는 그 회담에 몇 자 회담으로 할 것인가부터 해서 누구를 참가할 것인가로 한 수십 년 잡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보즈워스 육자회담 미국 측 대표, 전 미국 측 대표죠? 네. 예, 여기가 방한을 했어요. 육자회담 미국 측 대표 되고 나서 별로 딱히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초반에 평양 좀 갔다 오고 이런긴 네, 했었는데 그렇죠. 그죠? 대표가 방한을 했어요. 방한을 해서 북미 관계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 18일 날 며칠 전이었죠. 18일 날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 국제교류재단 포럼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조짐으로 판단하건대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혁 개방 여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 억지력에 대해 신뢰가 굳건해지면 지도자들이 포용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네. 북한에 우리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 마치 북한에 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접할 때마다 말이 되지 않는 하나의 난센스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결론 지으면 이겁니다. 북한이 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 북한은 상당히 이제 순조로운 이 안정된 이제 사회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뭐 대북 대화론을 지금 뭐 다들 기피하고 있고 뭐 오바마나 롬니나 다들 이제 대북 제재 뭐 일변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 대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약간 좀 이제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보조스
전 대표가 이제 육자회담 대표를 이제 그만두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네. 그때 한참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보조스 전 대표가 이제 대북 특사로 방북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방북하고 나서 뭐 평화협정 체결 얘기가 막 나왔어요. 네. 미국도 평화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북미 간에 다시 이제 뭐 쭉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그리고 나서 별다른 한계 없이 그냥 물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보조스는 북한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미 행정부 내에서 별다른 이제 이 영향력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다른 사람들은 다들 대화를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각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대학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보조스 전 대표가 어떤 미국 행정부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미국 행정부나 아니면 주요 이제 정당의 입장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육자회담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입장. 대화보다는 제재로 북한을 길들여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것이 그 제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하여튼 대화론자라든가 이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금방 크지 못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예, 예. 미국이란 나라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조스 전 대표가 대화 의지가 충만했으나 그때 당시에 한미 정부가 다 받쳐주지 못했죠. 예, 오히려 좀 경계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네. 과거에도 이제 보조스 이전에도 여러 이제 대북 그 협상 대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네. 크리스토퍼 힐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과 협상을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결국 다 실각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북한과 직접 이제 협상을 한 사람들은 왠지 협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이 왜 뭔가 이렇게 이 북한에 끌려다니고 뭐 이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교술에서 놓고 볼 때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합니다. 북미 외교나 뭐 이런 거 놓고 보면 북한의 외교술이 한 수 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들을 하죠. 그래서 잘 마주 앉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마주 앉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게 별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별 수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하여튼 그런 게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중심의 국제 무대에서는 미국한테 애도라 표현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되게 낯선 그 전술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경향신문이요.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하죠. 소위 진보 언론. 근데 뭐 최근 몇 개월 동안 보여지는 건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북관 관련해서 예,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근데 대북관 같은 경우에는 대북관의 문제 때문에 아마 진보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좀 균형 감각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근본 문제가 그게 아닌가 싶은데 네. 최근에 진보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하면서 관련 연재를 시작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그래서 내용은 조중동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가 들리고 있고요. 네. 그 이제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이런 이제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재 시작하면서 사설까지 내면서 뭐 북한 인권 문제를 언제까지 보수에게 맡겨놓을 거냐, 진보가 이제 주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보도인가 봤더니 뭐 일부 해가지고 지금 황해도는 해서 뭐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수탈, 불평등이 만든 기근에 죽음, 범죄가 판치는 정글로 변해. 제목만 딱 보면 조선일보 보도를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실제 도대체 야 이거 어떻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나라고 봤더니 북한에 가서 뭘 취재하고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증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중국에는 북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장기 체류가 되겠죠? 네, 예, 그렇죠.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거기 분들은 거의 뭐 최소한 평북, 네. 예, 평북, 뭐 함경도,
이렇게 될 텐데 그죠? 황해도 소식을 거기 가서 듣네요. 개성이 더 네. 경기도가 더 가까운데. 그 예전에 그 어떤 대북 사업하는 민간 단체에 있던 분이 그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탈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2000년 이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이제 탈북자 수가 급격히 이제 줄어들었고, 사실은 2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중국이나 이제 각지를 떠돌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에 가서 뭐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봤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탈북을 언제 했는지 좀 봐야 됩니다. 최근에 탈북했으면 최근 얘기를 알겠지만, 사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했으면 거의 10년 전 얘기 아닙니까? 10년도 더 된 얘기들밖에 들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황해도 상황을 지금 중국에 방문해서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사실 탈북자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쵸. 왔다 갔다 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탈북자라고 얘기하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자기가 원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라면 얼마 전에도 황해도를 갔다 온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한 사람 정도를 탈북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고요. 만약에 탈북자라면 90년대에 탈북한 탈북자라면 굳이 만주까지 가서 황해도 얘기를 20년 전에 이 황해도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자 이름 뭐죠? 네? 기자 이름이 누구예요? 이 특별 취재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전병혁, 손재민, 송윤경, 심혜리 기자 4명이 이제 아예 팀으로 짜가지고 이제 중국에 간 경향신문 건데. 요즘 그렇게 특별 탐사 보도 할 게, 심층 보도 할 게 그렇게 없나 봐요. 대선을 앞두고 예. 이런 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내용들을 보면 좀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아까 그 소제목 읽어드린 것처럼 네. 북한 사회는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무슨 정글과 같은 뭐 사회고, 뭐 사람들이 무더기로 뭐 고난의 행군 시절만큼이나 뭐 2000년 이후 최악의 뭐 기근과 아사를 맞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도 쭉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유원지 개발이 지금 붐이다, 북한 전역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막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어려운 막 그 실정에서 사람들이 무더기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유원지 개발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자기가 꿈에서 본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아니, 것들에 그래서 대해서. 저는 이제 월간조선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반북 언론들. 예, 그리고 국정원, 지금 정체불명의 그 출판사들이 펴내는 탈북자 수기 같은 거 있어요. 예, 요즘 몇 개 예,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요.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책을. 그런 네. 책들을 많이 읽었었고, 이런 거에서 보면 모르겠는데,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런 걸 좀 보니까 약간 정말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요즘 주식이 어디로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운 이런 게, 영향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진보 언론이다라고 이제 쉽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경향신문이 진보 언론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하고. 근데 저는 한국의 언론 수준이 조중동이 압도하고 있는 수준이 이제 엄청나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라서, 약간 그거보다 조금만 더 중도 쪽으로 가면? 중도 쪽으로 와도 이게 완전히 진보로 보이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이제 과분한 평가라고도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실제 진보는 따로 있죠. 요즘은 뭐 팟캐스트라든가 네. 이런 데서 다 얘기하고 있고, 사실 종이신문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심층적 예. 보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안타깝게도 제가 본 종이신문 중에는 뭐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뭐 진보적인 색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거의 진보적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신문은 제가 종이신문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전문 기자들을 좀 양성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언론고시 열심히 공부해서 토익 토플 점수 잘 받고 그 뭐 높은 월급 보고 온 이런 기자 정신과는 조금 별개의 이러면서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민족 문제 같은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런데 이런 부분의 기사를 그냥 떡 맡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네. 뭡니까 90년대 무슨 그 보수 교회에서 성경책 읽다가 용광로에
성경책 읽다 걸려서 용광로에 빠뜨려 죽였다. 뭐 이런 것들 보수교단에서 이렇게 막 프린트해갖고 실어서 내보냈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런 수준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가장 읽을만한 걸로 그 재미교포께서 최근에 방북하고 쓴 네, 그쵸. 글이 있습니다. 인기를 예, 아주 인기를 읽히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기자들도 뭐 그 만주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는 자칭 탈북자들. 의 이야기만으로 기사를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정말 30년 전에 나온 루이제 린저 책도 있고요. 그죠? 예, 지금은 네. 좀 변하셨지만 뭐 황석영 씨가 쓴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최근에 그 유미리 씨가 일본어로는 편찬이 돼 있습니다. 일본어를 하실 줄 아는 기자들은 읽으시고 조만간 이제 한국어로 나올 건데 평양에서의 여름 휴가라는 거 유미리 작가 또 아시겠죠? 기자들이 설마 예. 기자들이 책도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래야 편협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유미리 작가가 쓴 평양의 여름 휴가 2010년도에도 다녀온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하나 더 북한의 중요한 책도 있는데 네. 교보문고 맞아요. 알라딘 뭐 이런 등등에서 인터넷으로 이북으로 예. 나온 책이 있죠. 서울동문 평양친구라고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증보판이죠? 예, 증보판이죠. 네, 아주 중요한 책들. 예, 이런 책들도 좀 참고를 하시죠. 예, 나름 유명하고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작가들이 들어있습니다. 쓴 거고. 예, 사실상 그냥 주변부 만주지방 헤매면서 듣는 소식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소설 그만 쓰시고 예, 실제 기획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사대로였다면 북이 50년 전에 망했어야죠. 이런 그렇죠.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이 기사 쓰신 저 특별 취재팀들 살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그렇게 짓밟히면서 아무리 굴종적인 삶을 강요받고 그거 아니면 죽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짓밟히는데 누군가는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누군가는 일어서서 항쟁을 하겠죠. 그 언론- 사회는 예. 이미 예전에 망했어야 되는 사회인 거죠. 급변 사태가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라면. 그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진짜 이런 상황이 벌써 몇십 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회가 유지가 됩니까? 국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도대체 그냥 정말 부당하게 억압당해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나와는 좀 다른 존재. 본인들이 네. 얼마나 충실하게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비굴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거는 사실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성 네, 아닙니까? 그럼요. 그게 덜 어렸을 때는 반항도 하기도 하고 가출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이게 사회적 네. 문제가 됐을 때는 항쟁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승만과 경찰과 군부가 무섭지 않아갖고 4.19 때 그 총이 두렵지 않아갖고 일어났습니까? 본성이니까 일어났죠. 네. 자, 북이 이런 사회면 50년 전에 망했을 거다 이런 겁니다. 자, 보다 좀 균형감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북한 사회 내부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 싶으면 외국인들 만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러세요. 네, 탈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방북했던 외국인들을 찾아가서 취재를 하면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에도 탈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남쪽에서 북으로 탈출해서 건너간, 북으로 간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모둠을 이루고 탈남자 대회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해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한국은 어떻겠어요? 정말 인간 생지옥이겠죠. 긍정적인 모습이 네.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이 주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만난 탈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아더 매치 유한 네? 사회다. 아더 매치?
유 아토메치 유 이게 그게 무슨 모르겠어요. 말이죠? 그 옛날에 이게 무슨 그냥 은어처럼 안이 꽂고 더럽고 아, 메스껍고 치사하고, 치사하고 유치한 아, 한마디로 하면 이런 사회다라고 한국 사회를 규정하더라고요. 이 한국 사회에서 떠나서 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북을 떠나서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이유나 이런 걸로 해서 떠나서 한국 사회로 들어온 사람이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들어오자마자 또 바로 성형수술까지 쫙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북의 사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에서 습득한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탈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회까지 연재됐나요? 제가 요즘 아, 종이신문을 통안 봐서. 어제 예. 19일 날 1회가 이제 나왔고요. 아, 그래요? 네, 2회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연재에 맞춰서 뭐 하나 써봐야지 안 되겠네요. 자, 하여튼 특별 취재반 경향신문의 유난한 그 심층 보도에 대해서 주목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통일부가 일을 통 안 하는 통일부 아닙니까? 그렇죠. 할 일이 그리고 없는 간만에 통일부. 통일부가 일 하나 했는데 뭘 했나 했더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줄여서 정대협이라고 얘기하죠. 이 정대협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죠? 네. 국제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 세계 2차 대전 때 당시에 이제 군 위안부로서 강제 동원됐던 것이 뭐 한국만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동아시아 뭐 국가들 여러 예. 나라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해결을 위해서 세계 곳곳을 뛰는 정대협인데요. 이게 여기서 남북 공동성명을 냈대요. 일본에 대해서. 네. 근데 이 통일부가 딴 데도 아니고 통일부가 벌금 50만 원을 과태료 50만 원을 통지했어요. 부과를 했습니다. 와, 진짜 예. 좀 너무 황당하죠. 네. 예. 야, 이게 뭐 남북 공동선언 발표한 게 벌금을 내야 되는 일인가? 예.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요. 그 원래 이제 이 남북 사이에 이제 공동 선언을 발표를 하자. 정신의 문제 이 가지고 선언을 하자라고 했는데 통일부에서 그걸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선언을 발표를 하려면 북쪽에 이제 뭐 팩스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면서 문구도 조율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통일부에서 불허를 했는데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통일부에서 정부 승인 없이 북쪽과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거는 뭐냐면은 그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에 이 통일부 장관의 이 허가 없이 남북 교류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을 부과를 했다는 겁니다. 참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원래 그 남북 간에 허가 없이 접촉을 하면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근데 국가보안법 위반을 못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이 단체 자체가 유명한 단체고 또 이 국민들의 반일 감정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국가보안법을 걸었다가는 상당히 이제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국가보안법은 감히 못 걸고 그래도 뭔가 제재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300만 원 이하인데 보통 이 일반 이제 통일운동 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걸리면 보통 뭐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연행당하죠. 예, 연행당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 6.15 남측이처럼 좀 규모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못 건드리니까 뭐 이제 뭐 재판을 걸어가지고 뭐 100만 원 이상의 벌금들을 막 받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이제 50만 원으로 뭐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많이 선처한 거다 이런 걸 이제 좀 티를 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런 좀 웃기는 얘기인데 아니 무슨 다른 문제도 아니고 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남북 사이에 무슨 어떤 체제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 일제시대 때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규탄하는 내용을 가지고 남북이 서로 교류를 해서 힘을 모으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통일부가 무엇을 하기 위한 통일부인지. 네. 자, 만약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정대협에서 대만에도 사실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라든지 뭐 사이판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있잖아요. 이런 곳에 단체들하고 이런 그 반일 대응 공동 시민단체 이런 데하고 공동 성명을 냈는데
국가기관의 허락과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잖아요. 단체들이 어떤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관련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 근데 이제 남북 사이에는 이렇게 엄청난 장벽과 깐깐함이 있는 거예요. 네. 서로 내부의 어떠한 내정 간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민족 문제, 같은 민족으로서의 민족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70여 년 전에 일과 관련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죠? 네.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데도 태업을 일삼던 통일부가 이런 일에는 갑자기 눈을 이거를 해서 새삼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뭐 정부의 허락 없이 남북 공동의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 벌금 부과한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태업하고 통일과 관련돼서 긍정적 역할을 하라고 통일부를 남겨놓은 건데, 뭐 일본의 관공서처럼, 그죠? 반일 그 성명에 대해서 벌금이나 때리고 이러라고 통일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이 허락한 적이 없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벌금 이상의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네. 대통령이 뼛속까지 친일이라 통일부도 이제 친일 통일부가 그 되는 게 내선 아닌가. 일체를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한일 간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 예, 이게 참 정말 어이가 그런 없습니다.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적용 안 했으니 망정이지라고 우리가 한숨 돌리면, 이게 또 국가보안법에 우리가 얼마나 짓눌려 있는가 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거 벌금 아니라 뭐 모두 절대로 이게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닌 일이에요. 남북이 공동 대응해야지 그나마 일본이 쫄아요. 그렇죠. 네. 자, 북의 어선이 또 NLL 북방 한계선이죠. 네. 예, 이걸 넘어섰다는 소식이 또 포털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7척이 그때 때로 예, 넘어왔었다고 그렇죠. 그랬죠. 12일 날 넘어왔었던 건데 14일에도 13차례, 15일에는 8차례, 20일에도 2차례에 걸쳐서 이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넘어왔고요. 이렇게 자주 내려온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남쪽에 뭐 경비정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경고를 할 거 아닙니까? 빨리 올라가라고. 경고를 하면 이걸 바로 안 올라가고 장시간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간 머물러 있다는 건 조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선들이 와서 거기서 뭐 관광을 하진 않을 거고. 장시간 머물러 있다는 건 이제 그 조업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와서 이제 조업을 하고 가는 그런 이제 요즘 꽃게 일들이. 철이죠 또. 숫게들이 많이 잡히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남쪽에서는 지금 이제 NLL 부근에 이제 함정들을 증강 배치하고 뭐 공중의 초계기 뭐 전투기 초계 활동을 강화한다. 뭐 이 북상을 거부하는 북한 어선에 대해서는 납포 작전을 시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그 경고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남북 관계가 군사적으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해이지 않습니까? 네. 서해에서 북한의 이제 어선들이 내려와서 이제 조업을 하는 게 사실은 서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이 위험천만한 이제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한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한두 척이 우발적으로 내려와서 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척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내려오고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장시간 조업을 하고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북한이 지금 NLL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은 인정한 적이 없는 선이기 때문에 이걸 좀 무력화하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주장했던 그 해상 경계선을 확보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것과 함께 남쪽에 이제 반응을 좀 보는 것 아닌가. 남쪽에 실제 이 군 당국이 어선들을 실제 납포하거나 이러면 바로 전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북한은 계속해서 뭐 우리 영해에서 뭐 불꽃 한 점이라도 튀면 곧바로 뭐 전쟁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에 이제 군 당국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아유, 여기서 확 또 번질 수도 있겠네요. 일이 커지게. 네. 예. 최근에 이제 북의 스타일로 복원되는 글을 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어쨌든 또 9월, 10월이 또 한 번의 꽃게 철이에요. 5월, 6월이 또, 5월, 6월에는 이제 알을 품는 암깨고. 뭐 이런 철이라
조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게 있었을 것인데 예전에는 뭐 같이 꽃게잡이도 했겠지만 근데 그러면서 그냥 걱정하지 말라. 가서 하고 우리 군대가 다 잘 보호하고 할 거니까 꽃게잡이에 그 뭐 할 만큼 하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스타일로 복원되는 그렇죠. 그런 아니, 여기는 우리 바다인데 듭니다. 우리가 조업을 왜 못하느냐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남쪽의 군부 북의 이제 해군들도 예, 굉장히 긴장 상태일 것 같고 남쪽의 군부도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14선언 때 얘기했던 평화 수역을 그대로 잘 이행을 해서 그것만 지켰어도 해놨으면 지금 바로 그곳에서 남과 북의 어선들이 같이 조업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남북 해군들이 함께 그 어선들을 보호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대선 특집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대선 특집 대선이 이제 코앞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요. 예. 이 주요 후보들이 이제 통일 외교 안보 정책들을 좀 분석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기 불패 애국대원님께서 예 통일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직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뭐 말하는 신문에 나오는 그냥 그 뭡니까 대표적인 그 어휘들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네. 예, 박근혜 후보조차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지금의 대결 일로의 이것에서 전환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다 그런 식의 그 워딩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 족족 계속 하겠는데요. 자, 박근혜 후보의 대북 정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크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출마 선언문. 그래서 그 박근혜 후보가 경선에서 이제 승리하고 발표했던 그 출마 선언문에서 경선했어요? 경선에서 경선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경선 네. 느낌이. 압도적 지지로 예, 경선에서 이제 이 선출이 되고 나서 이제 발표한 출마 선언문과 그다음에 그 직후에 또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발언들 이게 좀 중요한 발언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북 정책을 놓고 보면 이런 출마 선언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국민 행복을 위한 노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꿈인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냉전이 끝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북한은 기초적인 신뢰조차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뢰, 남북 간의 신뢰를 쌓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 보면은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남북 관계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책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지금 경색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어떻게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려면 우선 튼튼한 안보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다. 또 인도적 지원이나 상호 호혜적인 사업은 정치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뭐 14선언과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남북 간 합의에 서해에서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게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만 지켜진다면 14남북 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그 뭐 남북 간의 신뢰가 지금 중요하다.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신뢰 프로세스가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국민적 공감대 위에 신뢰,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 나가겠다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한 소리를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는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전 정부인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에 대해서도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돼야 된다 이런 발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정부에서 나오지 못한 좀 상반된 얘기가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조중동으로서는 까야 되는 얘기네요. 실제로 이 보도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네. 깠습니다. 특히 뭐 조갑제닷컴 이런 데서는 뭐 믿을 수 없다, 박근혜 후보 믿을 수 없다, 뭐 지금 보수표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 막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김정은 제1위원장도 뭐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4선언 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같은 경우는 약간 미묘한 표현을 썼는데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게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 정신이 지켜지면 이 14정상선언에 합의된 이 평화수역 설정도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 박근혜 후보가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좀 의문인데 NLL이라고 받아들였더라고요. 그 기자가 어디죠? 동아일보 헤드라인으로 NLL 존중하면 평화수역 할 수 있어. 예. 이런 식으로 뽑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거잖아요.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서해의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기본 합의서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남북이 서로 지금까지 관할한 수역을 계속 관할하면서 이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서로 관할한 수역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 관할한 수역이 어디냐 이게 합의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NLL 남쪽을 관할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북쪽은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그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하면 평화수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경계선 존중되면 평화수역을 뭐하러 만듭니까? 그렇죠. 전쟁도 안 날 건데 거기서. 네. 그러니까 이거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 북쪽이 NLL을 존중한다면 남쪽도 북한이 주장하는 그 해상 분계선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는 건지, 알고 이런 얘기를 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평가는 이따가 뭐 나중에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강행하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유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좋은 말이네요. 네. 말은 다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외교안보 정책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외교안보 정책이 이 출마 선언문에는 사실 별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대북 정책은 뭐 따로 이렇게 나왔는데 외교안보 정책이라고는 따로 없고 그냥 이 정도로만 나왔어요. 안보는 확실히 다지면서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안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도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만 짤막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확실하게 다지겠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제 군사력을 이제 확고히 다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강조하면서 그래도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거에 기초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통합적인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아마 뭐 그 청와대 뭐 NSC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좀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보니까 사실 딱히 이게 뭔 의미인지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그 동아일보 인터뷰에 보면은 있었는데 특별히 뭐 중요한 발언은 없었던 것 같고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고집해 굉장히 많은 것을 잃고 있다. 남북 간 전면적이고 의미 있는 경협도 불가능하고 북미 관계 개선도 불가능하다. 북한이 새 지도부가 들어선 마당에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핵을 고집하지 말아라. 그러면 선핵 포기론이네요. 예. 네. 그러면 이 국제사회가 도와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이건 뭐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건 비핵 개방 3천 그러네요.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변한 게 없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일 관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독도 문제는 분쟁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얘기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역사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안 된다면 경제 안보 협력이나 문화 교류, 미래 세대 간의 교류가 전부 지장을 받고 양국 간 잃는 게 많다라고 해서 일본이 역사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이제 뭐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큰일이군요. 뭐 일본이 역사의식 바로 가져야 되는 거 맞는데 아버지 한일협정과 고모부입니까? 예, 독도 차라리 폭파시켜버리자라고 네. 얘기했던 아버지 시절에 그 집안 어른들 있잖아요. 아버지랑. 네. 그 둘의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이 사실상 바른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일본에서 아들의 결혼식에 가는 것처럼 기쁘다 이러면서 네. 그 취임식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11.6대 시해 당했을 때. 그 총 맞고 죽었을 때 그때도 일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제국의 마지막 군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 가질 수 없는지 한국에서만큼은 더 당당한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지 되는. 그렇죠. 일본이 부분이죠. 역사 인식을 바로 가지기 전에 네. 대통령 후보들도 좀 역사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유신 관련해서랑 한일협정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인혁당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의 바른 역사의식을 좀 보여줘야 그래야 일본에서도 정신 번쩍 차리면서 이제 친일파 남아있지 않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꼬리를 내린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거는 중간중간 얘기를 또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뭐 대북 정책이나 외교 안보 정책 뭐 통틀어가지고 보면은 일단은 구체적인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과연 이제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 대선이 본격화되면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추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큰 평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전반적으로 그냥 추상적이고 좋은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게 있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이제 이명박 정부와는 상당히 차별성을 두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가장 진일보한 발언들이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과 행동이 따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지금 그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사실 새누리당이 지금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는 아직 100일 정도 남아있는 거고요. 그럼 그 사이에도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청와대를 압박을 해서 남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번지르르 하게 하는데 사실은 여당으로서 할 일도 안 하고 방치해놓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집권하면 변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변화가 있겠느냐, 변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데서 좀 이제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게 뭐냐, 비핵 개방 3천하고 똑같은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고 뭐 그 오늘 소개는 안 드렸는데 그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대화의 상대로서 는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핵을 폐기해야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핵 폐기를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지 핵을 폐기해야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핵 폐기한 다음에 대화를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결여돼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자기는 만나고 싶겠죠. 문제는 북에서 만나주겠냐라는 그런 이제 고민이 듭니다. 북에서 지금 그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거세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북한의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 유신 스타일이라는 그
강남 스타일 패러디한 그 작품을 뭐 만들어가지고 막 게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뭐 북한의 무슨 인터넷 매체였는데 우리 민족끼리인가 뭐 그런 데서 그래서 네. 유신 스타일 해가지고 박근혜 후보 얼굴이 들어있는 그 영상 막 춤추는 영상이 나오면서 뭐 나는 유신 스타일이다, 뭐 유신 만세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노래 막 패러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 후보는 대화 상대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대화 상대라고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때리지 않겠죠.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허락을 해야 만날 수 있는 건데, 상대방은 지금 박근혜 후보는 뭐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별 다르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있는지 한번 좀 나중에 혹시라도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수 세력 그 이제 조갑재 씨나 이런 분들이 이 그 대선 출마 선언이나 이런 거 보고서 이렇게 노발대발 했잖아요. 너무 좌편향적이다. 노발대발 했는데 아마도 그분들은 이명박 그 후보 시절에도 진보라고 막 얘기했어요. 네. 진보 그 보수의 탈을 쓴 진보다. 이명박 후보 때도.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평가받던 사람이 한 5년 동안 남북관계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오늘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보내는 청사진은 참 많이 볼 게 없다. 당장 지금 새누리당이 펼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된다. 네. 현 정권이 현 정권을 통해서 다 투영되고 있다.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뭔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이후에 계승하는 이거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 다수 정당이잖아요. 네. 예. 의회와 행정부를 다 쥐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국민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이제 저는 뭐 뚜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격리해서 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택시 기사님들도 계시고 계세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르다.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정권 교체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